교통카드를 대신해주는 착한 두 바퀴. 다이어트를 위한 훌륭한 운동기구. 훌쩍 떠나는 여행의 멋진 친구. 새로운 만남의 매개체. 여러분에게 자전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사고로 한 2년 가까이를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를 타면서 계속 하체 근육이 좋아지고 걷는데 지금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자전거를 이용하면 교통비도 절약이 되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뭔가 편안해지고 또 속도도 있어가지고 걱정들이 사라지는 기분이라서 정말 좋아요. 언제부턴가 공원에도, 카페에도, TV에도 예쁜 자전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고 프랑스 국민들은 최고의 정책 1위로 자전거 정책을 꼽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자전거 인구 1000만 시대. 자전거가 흔한 시대가 됐지만 정작 우린 자전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단순한 기계장치로 알려진 자전거는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는 탈 것을 향한 힘겨운 탐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자전거, 그 깊은 내면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주말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사람들.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자전거가 단순한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건강한 취미 생활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자전거 마니아들이 크게 늘면서 동호회들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호회 활동하면서 이제 혼자 타는 것보다는 이제 여럿이 만나서 타게 되면은 훨씬 재밌고 약간 이 산악자전거가 상당히 테크니컬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발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서로 연습하면서 즐거운 모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산악자전거 코스는 용인 대장산. 평지가 아닌 산을 자전거로 오르는 것은 또 다른 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일반 도로 타는 것보다는 산에서 탈 때 짜릿하고 박진감 있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상쾌하고. 너무 신나고요. 네, 정말 짜릿한 이 산에서 정말 신나게 달리니까 한 주간 있었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산악자전거의 역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던 동네 청년들의 놀이에서 시작됩니다. 자전거로 산을 탄다는 발상은 전 세계인의 흥미를 사로잡았고 1996년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기에 이릅니다. 산악자전거는 여행, 출퇴근 등 용도가 확대됐고 산악자전거의 등장으로 자전거 업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합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자전거의 시작 역시 산악자전거의 시초와 마찬가지로 속도감이 주는 재미의 추구에서 비롯됐습니다. (1790년) 프랑스 파리의 한 정원에선 한바탕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두 개의 바퀴가 달린 목마를 타고 등장한 백작공트 메데드 시브락. 두 개의 나무 바퀴 위에 올라타서 발로 땅을 미는 그의 모습은 가히 진풍경이었습니다.
셀레리 페르는 방향을 트는 장치와 체인, 페달도 없이 오로지 손잡이를 잡고 두 발로 땅을 박차며 달려야 했습니다. 처음엔 목마로 불리다 셀레리 페르라는 이름으로 보급되었고 파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오락기구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자전거의 역사는 19세기 초반 독일의 한 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1817년 독일의 칼 드라이스는 조향장치가 달린 드라이지네를 개발합니다. 이로써 드라이스는 자전거의 아버지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드라이지네 역시 파리에서 특허를 받아 벨로시페드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 받습니다. 하지만 벨로시페드는 브레이크가 없으므로 통제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발을 땅에 디디면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말을 대체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결국 벨로시페드는 대중화에 실패했고 인간의 힘으로 달리는 꿈에 탈 것은 한동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1867년) 파리의 한 신문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손님이 맡긴 자전거를 수리하다가 페달을 발명한 미쇼. 그의 페달식 자전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반향을 일으킵니다. 페달이 부착되면서 발로 땅을 박차고 달리는 대신 스스로 굴러가는 기계가 된 것입니다. 자전거가 이렇게 제대로 페달이 생기면서 점점 속도에 대한 갈증이 생겼거든요. 좀 더 빨리 갈 수 있게, 좀 더 효율적으로 멀리 갈 수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바퀴를 키우면은 페달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만큼 더 멀리 가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점점 바퀴가 커진 겁니다. 하지만 하이 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으니 바로 안전 부분이었습니다. 앞바퀴가 커서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일쑤였죠. 하이 휠의 위험성은 안전한 세이프티 자전거를 탄생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세이프티입니다. 안전이라고. 이 자전거는 안전하다는 뜻이죠. 빅휠에 비해서. 그 앞바퀴 크기를 줄이고 뒷바퀴, 앞뒤바퀴를 크기를 똑같이 하고 대신에 속도를 또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체인이 발명이 됐습니다. 체인 구동. 앞바퀴에 페달을 달고 이제 뒷바퀴를 돌리면서 뒷바퀴와 이제 그 크랭크를 체인으로 연결한 거죠. 그러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1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자전거의 원칙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전거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프레임이 가벼움의 핵심인데요. 프레임은 대부분 속이 텅텅 비어 있으며 이 프레임을 구성하는 각각의 선 모양 구조물을 튜브라고 부릅니다. 프레임에 대한 경량화와 부품에 대한 경량화를 비교했을 때 부품에 대한 경량화는 아주 미비합니다. 예를 들면 크랭크 같은 경우 경량화된 것과 경량화되지 않는 그 중량 차이는 약 100g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레임 같은 경우 적게는 200g, 많게는 1000g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프레임의 소재는 크게 강철, 알루미늄, 카본, 티타늄 등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선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섬유 소재의 프레임이 인기가 높습니다. 카본 섬유는 수천 가닥으로 이루어진 섬유로서 여기에 강화제를 발라서 만든 소재로서 가볍고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용품, 양국 및 스포츠용품, 그리고 건축 보강제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금속에 비해서 충격 흡수율과 진동 감소율이 뛰어나 자전거 프레임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전거 한 대당 280장의 카본 원단이 필요합니다. 재단된 원단을 하나하나 붙여 자전거 튜브를 만들고
조립용 틀에 넣어서 모양을 잡습니다. 이때 내부에 에어블레이더라고 하는 고온에서 잘 견디는 특수 비닐 튜브를 넣는데요. 이 에어블레이더는 프레임이 고온에서 성형될 때 표면에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레임을 금형에 넣고 고온과 고압 프레스를 이용해 성형을 합니다. 이때 온도와 압력의 힘에 따라 자전거 튜브의 완성도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품질을 검수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검수를 하는 단계이고 비브의 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35kg라는 압력을 주었을 때 변이량이 2.3 이하가 되었을 때 자전거의 비비 강성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은 자전거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로드바이크는 이 프레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이 튜브들의 각도가 좀 더 직진에 가깝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에서 빠르게 직진을 하는 데 훨씬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MTB는 로드바이크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험한 지역을 타기 위해서 이제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의 이제 이 튜브들의 각도가 좀 더 수직보다는 뒤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프레임 다음으로 자전거를 구성하는 것은 동력 장치입니다. 페달을 밟는 다리의 힘을 자전거에 전달해서 자전거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들인데요. 달리는 길에 맞게 조절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두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낮은 기어는 언덕을 올라갈 때, 높은 기어는 평지에서 빨리 달릴 때 편안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자전거 변속기는 이제 고단과 저단이 있는데 다양한 지역을 좀 더 편리하게 타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제 고단은 앞쪽에 이빨이 큰 톱니수가 많은 곳에다가 체인을 걸어놓고 뒤쪽 바퀴 쪽에는 톱니수가 적은 데다가 체인을 이동시켜 놓으면 그게 이제 바로 고단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저단은 이제 언덕을 올라갈 때 좀 더 편하게 오를 수 있는 기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앞쪽은 톱니 이빨수가 적은 곳에다가 두고 뒤쪽은 톱니 이빨수가 많은 큰 곳에다 두면 페달을 구르는 힘은 적게 들고 바퀴에 회전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좀 더 언덕을 오르는데 용이한 변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선 안장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안장이 편해야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텐데요. 보다 좋은 승차감을 위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승마형 자전거 안장입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승마형 안장은 자전거 주행 속도를 약 30% 정도까지 올려줍니다. 기존 안장은 그냥 정적인 아무런 움직임 없이 있다 보니까 라이딩 할 때 그 양쪽 그 허벅지 부분에 움직이지 않아서 쓸려서 나중에는 뭐 그 상처가 나거나 그다음에 땀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그 더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승마형 자전거 안장은 상하 쿠션 기능과 전후 이동 기능을 접목시켜가지고 장시간 라이딩해도 그 피곤이 덜하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오래 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 승마형 자전거 안장입니다. 기존 안장과의 차이점은 친환경 열 처리 기술로 만들어진 독특한 디자인에도 있습니다. 새 부리를 닮은 앞부분은 전립선의 압박을 완화하고 뒷부분의 오목한 형태는 꼬리뼈를 보호해줍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전립선의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5도 하향 조정. 여성의 경우 골반 구조가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5도 상향 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모드 중에서 첫 번째 매너 모드는 그 상하 쿠션을 느끼면서 그 말 타는 기분을 느끼면서 라이딩하는 모드가 매너 모드이고, 그다음에 승마 모드는 속력을 낼 때 전후로 체중을 이동시켜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드입니다. 주행 모드는 전후 이동 기능을 최대한 안장을 뒤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속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모드는 그 언덕을 올라갈 때나 그 다음에 속력을 낼 때 빠르게 체중을 이동시켜서 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속력이 빨라지고 언덕을 쉽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고민은 자전거의 안장뿐만 아니라 바퀴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거친 길 위에서도 비교적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은 공기식 타이어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기식 타이어는 1888년 스코틀랜드의 수의사였던 존 던롭이 자전거를 타면 매번 다치는 아들을 위해 만든 발명품입니다. 처음에는 바퀴에 무쇠 대신 고무를 씌웠고, 이어 아들이 가져놀던 축구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자전거 고무바퀴에 공기를 넣어 탄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공기식 타이어의 시초입니다. 타이어는 획기적이었죠. 그전에 타이어가 없었을 때는 그냥 쇠를 이렇게 타이어 나무로 만든 그 살 바깥에 이렇게 두른다든지 아니면 나무로 된 바퀴 그걸 그대로 사용했는데, 그러면 충격이 그대로 흡수가 되겠죠. 바닥에 오는 충격이. 심지어는 그래서 영국에서는 초창기 자전거를 본 쉐이크라 그랬습니다. 뼈를 뒤흔드는, 그 뼈가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심하다는 뜻인데, 이제 공기 타이어를 쓰면서 이제 이게 그 충격을 흡수를 해주죠. 공기 타이어 자체가. 이제 충격 흡수 능력이 있으니까 승차감이 굉장히 상승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접지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접지력, 이제 땅과 타이어가 서로 그 맞물려서 그 돌아가는 힘, 접지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낼 수도 있고 오르막도 올라가기 쉽고 내리막에서도 좀 더 안정적이 되죠. 공기식 타이어의 뼈대라 할 수 있는 바퀴는 대칭적으로 배열된 철사의 장력을 이용한 결과물입니다. 바퀴는 사람과 자전거의 무게를 지탱하고 길에서 받는 충격을 견디게 해주죠. 자, 여러 부품들이 모여 자전거가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전거란 탈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게 될까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건 우선적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무의식 중에 평형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다리에서 발생된 동력이 크랭크를 통해 바퀴로 전달되면서 자전거는 움직이게 되죠. 자전거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크게 산악용 자전거, 평지에서 빠른 속도를 내는 로드 자전거, 두 자전거의 장점을 모아 일상에서 사랑받는 하이브리드 자전거, 접을 수 있는 미니벨로, 즉 접이식 자전거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여기 보이는 게 산악자전거라고 하는 건데, 산에서 라이딩을 즐기기 위한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프론트에 앞에 이제 서스펜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산악에서는 이 제동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동을 좀 더 빠르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디스크 브레이크 형태의 이런 제동 장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또한 이렇게 지면의 마찰을 늘리기 위해서 이 울퉁불퉁하게 트레드를 많이 넣어주신 게 MTB의 특징이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로드바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지에서 타기 위한 거라서 굉장히 그 속도감 있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MTB하고 다르게 이 탑 튜브라든가 다른 튜빙들이 수평 각도를 이룬다거나 아무튼 모든 이 부품들이 좀 더 속도를 더 즐기기 위한, 더 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이제 MTB하고의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휠 사이즈도 MT보다는 좀 크고 이 타이어의 굵기도 좀 얇은 게 특징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으로 MTB의 안정적인 프레임 모양, 로드바이크의 좀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조합을 한 것들을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는 이제 MTB 프레임을 쓰고 앞뒤의 휠셋은 로드바이크 사이즈의 휠셋을 쓰면서 타이어는 MTB와 로드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트레드를 가지고 있는 휠셋을 사용하게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이는 게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폴딩 바이크라고 하는 건데 각각의 관절들 부분이 이렇게 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동성이 쉽고 또 작은 사이즈의 바퀴를 쓰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자전거들이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체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기 자전거라고 하면 배터리의 동력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이 뒤에 허브 모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서 이 모터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또는 얼만큼 먼 거리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 자전거 키트 또는 완성형 전기 자전거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산악, 평지 등 사용자가 원하는 라이딩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일반 자전거보다 비교적 에너지 소모가 적다는 장점 때문에 특히 출근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국내 전기 자전거 판매 수는 3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17,000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전기 자전거의 기술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일반 자전거에 배터리, 모터 등을 부착한 전기 자전거와 달리 체인을 없애고 순수하게 전기 구동 방식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체인 없는 전기 자전거인데요. 일반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페달을 구르는 힘을 모터와 배터리 그리고 컨트롤러라는 부품이 보조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푼누스의 경우에는 체인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구르는 힘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진 않지만 안에 들어있는 ECU와 배터리 그리고 알터네이터라는 그런 부품들을 활용해서 100% 전자식으로 구동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기어를 변속시켜주기 때문에 페달을 밟지 않아도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듯 편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원리는 오토바이를 탈 때 핸들바를 앞뒤로 당기며 속도 조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 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과 보관도 용이합니다. 전기 자전거에 있어 불편함으로 제기됐던 충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페달을 구르면 알터네이터라는 부품에 의해 자가 발전이 일어나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면서
배터리 충전도 가능합니다. 일단 장점은 힘이 안 들죠. 그 다음에 전기가 좀 클린 에너지고, 그리고 노약자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도 탈 수가 있고, 네. 단점은 값이 비싸다는 것, 그다음에 무겁다는 것, 만약에 도중에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좀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것, 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그 일상 그 대중교통의 한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이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는 다릅니다. 금속이 아닌 대나무로 만들어진 자전거. 대나무 자전거는 대나무 주산지인 중국, 아프리카, 미국 등지에서 선보인 바 있는데요. 제1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나무 자전거를 타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자전거가 친환경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의 친환경성이 프레임 등 소재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나무로 유명한 담양군에서 대나무 자전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나무 자전거가 기존의 아주 고가의 자전거보다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굉장히 훌륭한 자전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대나무 자전거는 천연 환경 속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도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대나무 자전거를 생산하게 됐고요.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 100% 수제,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대나무 자전거. 그렇다 보니 만드는 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4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자전거를 주문하기 위해 온 의뢰자. 예.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예. 자전거 때문에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예. 어떤 용도의 자전거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산악 자전거. MTB 자전거요? 예. 저희는 맞춤형 자전거라서 먼저 자전거를 상담하기 전에 신체를 좀 더 측정해 봐야 되거든요. 먼저 일단 신체 측정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압박이 느껴질 정도로 되신 거죠? 네. 예, 755 정도 됐습니다. 전체 키는 몇이세요? 171입니다. 171이요? 네. 예, 편안하게 써보시고요. 신발 때문에 신발로는 174 정도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39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신체 치수를 재서 일일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요. 조금 전에 신체 측정을 했던 그 데이터들을 다 바이크 캐드에 집어넣어서 그분이 가장 잘 탈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드는 캐드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각각의 신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안장의 높이만 조절한다고 해서 가장 잘 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체에 맞는 프레임을 만들므로 해서 가장 편하고 또 효율성이 좋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캐드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도면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맞춤형 대나무 자전거를 제작하게 됩니다.
대나무 자전거를 만드는 첫 단계는 좋은 대나무를 고르는 일일 텐데요. 대나무는 반드시 식목일 전 죽순이 올라오기 전에 잘라야 합니다. 이 시기엔 줄기 속에 영양분이 없는데 그래야 보존 처리가 가능해 곰팡이나 벌레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에 쓰는 대나무는요, 저런 그냥 대나무가 아니라 대나무를 보존 처리하고 열 처리한 그런 대나무를 써야지만 강도와 안정성이 확보가 돼요. 이렇게 생재의 대나무하고 이런 대나무하고는 강도가 굉장히 다른데요. 소리로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선한 대나무 프레임의 각 부분들이 정확히 맞을 수 있도록 깎아냅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내구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중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아까 바이크 캐드에서 선정했던 그 각각의 튜브들의 각도, 길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완전히 세팅이 됐는지, 그리고 그 세팅된 값에 의해서 조합을 했을 때 이 빈틈 하나 없이 피로도가 누적됐을 때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빈틈 없는 것이 잘 됐는지를 점검하고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프레임들을 질기고 강한 천연 섬유로 알려진 대마 섬유로 감습니다. 마지막으로 곰팡이나 벌레로의 공격으로부터 대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옷칠을 합니다. 하나의 대나무 자전거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수고로움이 들어가지만 그렇기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대나무 자전거의 매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만을 위한 자전거, 내 몸에 꼭 맞는 자전거, 그리고 하나 더 포함한다면 내 몸만을 위한 자전거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좋을 수 있는 친환경 자전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처음 자전거를 발명한 것은 보다 빠른 속도를 향한 인간의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자전거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벨로시페드는 도보보다 2배 이상 빨랐고 페달은 속도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페달 자전거는 평균 속력 시속 18km를 내며 마차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당시 탈 것 중 자전거가 가장 빨랐죠. 하지만 뒤이어 나타난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위협했고 기차와 자동차에 의해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만 느림의 대명사로 자전거는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빠름의 대표 주자였던 자전거가 느림의 미학과 새로운 기술을 만나 다시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자전거로 정말 엄청난 많은 더 먼 거리 또 많은 활동량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궁극의 이동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자전거는 처음 두발 자전거를 아버지에게 배웠을 때부터 이제 많은 추억이 있는데 그 추억이 있는 장소까지 묵묵히 저를 데려다주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전거를 타면서 즐거웠고 한동안 자출하면서 제 건강을 지켜줬던 자전거. 지금은
나만이 즐거움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고 있어서 아마 즐거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전거의 발달사는 인간의 힘으로 높일 수 있는 효율, 보다 인간적인 기술로 진화하기 위한 시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자전거의 역사를 통과했다면 이제 자전거와 함께 가장 인간다운 시간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땅에서 발을 떼고 세상을 달리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